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류는 수천 년간 마음이 심장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영어에서도 하트라고 표현하죠. 하트가 마음입니다. 저희가 자주 쓰는 이모지 하트 또한 하트, 심장을 상형화한 기호라고 할 수 있겠죠. 한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심이라는 단어는 심장을 상형화한 기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대 뇌과학에 따르면 마음은 심장이 아니라 뇌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랑 역시 뇌에서 분비되는 각종 호르몬들의 화학작용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뿐 아니라 타인에게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다 뇌의 작업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과 관련해 가장 흥미로운 뇌과학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마치 거울처럼 반사하는 신경세포를 이루는데요. 신기한 것은 같은 영장류에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을 포함한 타자가 시도하는 행동이나 목표까지 반영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실제로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요. 상대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지고, 상대가 웃고 즐거워하면 저도 웃음이 나면서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감정들을 통해서 타인의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의 미러링, 이게 바로 거울 뉴런의 작용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이입 또는 공감 능력이라는 단어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다모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상대가 아픈데 내가 왜 아픕니까? 근데 우리는 상대가 아프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그 아픔에 공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시대 사상가 맹자는 이 감정이입이나 공감 능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거울 뉴런, 신경세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인간 본성의 선함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른 타자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인계유 불인인지심이라. 여기서 불인인의 인자, 우리가 흔히 인내심 할 때 그 인자입니다. 참을 인자죠. 하지만 이 인자에는 잔인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인이라는 글자를 파자하면 위에는 칼날 인자가 들어가 있고 아래에는 마음, 곧 심장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장을 칼날로 도려낸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잔인한 그 고통을 참아낸다라는 의미에서 인내할 인, 참을 인자의 의미까지 지니게 된 것이죠. 참아, 어떻게 타인에게, 다른 존재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참아 할 때 그 참아라는 부사가 여기서 파생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불인인지심은 타인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잔인한 상황을 차마 눈뜨고 참거나 방관하기 어려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공감하고 공명할 수 있어요. 꼭 사람이 아닌 동물이 고통을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려동물인 강아지와 고양이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소와 돼지, 닭 같은 존재의 고통에도 감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판 여론 또한 이러한 감정의 전이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위선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타자의 동물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면서 당신도 동물을 먹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런 건 위선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위선조차 없는 위약보다는 차라리 위선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맹자도 모든 인간이 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의 구체적 삶 속에서 모두 다 발현한다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이 선하다고 해서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유년기의 양육 과정이나 사회 환경적 차이에 따라서 손상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모두 타자에게 공감하게끔 하는 거울 뉴런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지만 유년기의 양육 과정이나 사회 환경적 차이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거울 뉴런의 작동에 이상이 생김으로써 소시오패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진보된 의료기술과 정교한 소아진료에도 불구하고 영아 돌연 사율이 신생아 1000명당 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홍콩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의 100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랑을 위한 과학의 저자인 정신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에서 영아 돌연 사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는 아이를 부모와 분리시켜 재우는 사회적 문화적 관행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이의 경우엔 자신의 생리 리듬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함으로써 정서적 요구가 채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의 정서적 안정성과 독립성은 오히려 부모로의 의존성을 충분히 채워줄 때에만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함께 잠자는 어머니와 아기는 침대 이상의 것을 공유합니다. 잠자는 동안 그들의 생체 리듬은 상호일치와 동시성을 보이는데 바로 이것에 의해 아기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심리적 정신적 안정의 원천을 반드시 외부의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현대인은 존재로부터, 그 자신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생명으로부터, 초월적 존재로부터 소원해졌다. 그는 어떤 것을 상실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는 단지 그것을 상실함으로써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결핍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와의 깊고 지속적인 유대입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듯 성인들도 자신이 기댈 만한 공동체라는 소속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관계론적인 탓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각기 혼돈의 어둠 속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곧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음은 공동체를 통해 유대관계를 맺을 때뿐입니다. 타자의 관계를 통해야만 뇌의 신경생리적 작용이 비로소 합치되고 안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타자와의 관계망 안에 소속된다는 것이 꼭 생리적, 심리적 안정만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타자와의 관계는 끈적끈적한 폐쇄성과 위계성으로 인해 저희를 질식시키기도 하거든요. 사람은 안정을 필요로 하되 구속은 싫고 자유는 필요로 하되 불안은 회피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던질 질문은 단순히 공동체의 소속 여부나 타자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이냐, 어떠한 관계이냐를 좀 더 숙고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에요. 개인의 자유롭고 고유한 사적 영역이 서로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관계망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소속될 수 있을까? 2300년 전 맹자로부터 시작된 질문이 지금 현대 뇌과학을 거쳐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던지는 화두라고 생각합니다.